한 권의 책으로 행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계획이 있는 노후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정년 60세, 인생 80년이라는 것도 이제 옛말이다. 오늘날은 정년 70세, 인생 100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에 따라 인생 후반전이란 개념도 크게 바뀌었다. 그동안 꽤 오랫동안 40세가 인생의 반환점으로 인식됐지만 수명이 길어진 요즘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50세라고 여기는 추세다. 즉, 인생 100년 중에서 후반전은 50년씩이나 된다. 어찌어찌 해서 잘 버티면 되겠거니 하는 마음가짐으로는 이 대장정을 살아내는 게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은 50년 동안 자신에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56세 황혼이혼 위기에 봉착하다. 60세 연봉은 반으로 줄어들고 일은 신입사원급으로 돌아간다. 66세 암 선고를 받다. 70세 의료비 지출이 증가해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진다. 77세 집을 싼값에 금매로 내놓다가 손해만 본다. 82세 치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다. 90세 시설 입원 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다. 이게 바로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다. 별로 알고 싶지 않은 현실을 직시하고 몇 살쯤에 어떤 문제가 내게 일어날지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살면서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도 있다. 젊은 시절부터 철저히 노후를 준비하라는 말이 아니다. 취미에 쓸 돈을 아끼고 아껴 저축만 한다든지 건강을 위해 좋아하는 음식을 참고 영양 위주 식단으로만 채우는 나날이라면 과연 그런 인생이 즐거울까? 적어도 알고는 있자는 말이다. 앞으로 자신에게 펼쳐질 삶의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생각해두면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람직하게 대처할 수 있다. 나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며 유산과 상속에 관한 상담을 꾸준히 해왔다. 지금까지 총 1000명 이상의 가정을 직접 상담했고 총 79억엔이 넘는 고객 신탁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 모든 불행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라도 더 피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을 누릴 수는 있다. 이제부터라도 문제를 뒤로 미루는 아니란 선택은 그만두자. 오히려 지금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 내가 고객으로 만났던 고령자들은 불과 50대 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렇다 할 준비 없이 살다가 언젠가부터 남일이라 여겨졌던 일들이 나의 현실이 되면서 그제야 노후를 실감했고 갑자기 노후를 맞이한 탓에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한 것 같다는 후회를 토로했다. 여러분은 내가 꿈꾸는 노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몇 살에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보길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미리 준비하여 기왕이면 바라던 대로 멋들어지게 노년을 살아보자. 우리는 인생 전반전에서 수차례 위기를 겪었으나 끝내 잘 헤쳐나와 여기까지 왔다. 남은 인생도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란다. 55세 정년은 늦어지는데 월급은 줄고 직책도 낮아진다. 늘어난 인건비를 억제하려는 회사의 대응책, 직위 정년. 55세 직위 정년은 예전의 정년 연령과 깊은 관계가 있다. 지금은 정년 연령이 65세로 정해져 있지만 1970년대는 55세 정년이 일반적이었다.
이것이 1980년대 때 노력 의무 사항으로 정년 연령이 60세로 바뀌었고 현재는 56세까지 고용 기회 확보가 의무화되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년이 연장되면서 늘어난 인건비를 어떻게든 억제하고 싶어질 테고 그 대응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직위 정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피크제라고 불리며 정년 보장제, 정년 연장형, 고용 연장형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고용 연장형 임금 피크제와 같다. 역주. 일반적으로 팀장직, 부장직은 40에서 50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으며 경영자 입장인 간부와 젊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통해 성과를 올려야 하는 중간 간부직을 맡는다. 해마다 높아지기만 하는 달성 목표 수치, 여전히 일처리가 어설픈 부하 직원과의 관계와 고민들은 이미 숱하게 겪었다. 그런 과정들을 겪어내고 잘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이유로 갑자기 직위에서 제외되면서 임금도 큰 폭으로 감액되고 만다. 직위 정년을 제도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많고 임금 삭감폭은 약 20%가 평균이다. 직위 정년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자, 당신의 연수입이 20% 정도 줄어든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매달 나가는 지출을 인생 최고의 연봉을 받던 시절에 맞추고 유지하려 한다면 예금, 적금, 상여금을 몽땅 깨서 구멍난 생활비에 적자를 메꾸는 생활이 계속될 것이다. 만약 55세라면 자녀가 대학생 정도 되는 사람도 많을 텐데 지금도 교육비가 충분히 드는 데다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라 불안할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과 재수학원을 다니며 다시 기회를 노리는 재수생, 국립, 사립대 의학과라면 이들 사이에도 상당한 학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날 방법은 있다. 직위 정년은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과 시기가 언제일지 예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실제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가계 수입의 80%만 가지고 살림살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해 두면 된다. 부동산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사람도 직위 정년 시기까지 일단 투자를 실행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부동산 투자 등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수입에 따라 빌릴 수 있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직위 정년 시점에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테지만 좀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 대출이 필요할 수 있고 이때 당연히 연수입에 연동된다. 이런 문제를 대비할 방법은 직위 정년으로 수익 감소가 일어나기 전에 대출을 받아두는 것이다. 직위 정년은 건강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다. 지금까지 부하 직원이 있었고 부장직 혹은 팀장직을 구가하던 사람에게 들이닥친 직위 정년은 임금이 감액되는 것 이상으로 심적 영향을 크게 미친다. 특히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이날 이때까지 한 회사에서 장기 근속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냉혹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처우든 환경이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우리 인생을 끝까지 보장해 줄 이유가 없다. 회사도 회사 나름의 상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드디어 매출 압박에서 벗어났다. 이제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나답게 살아보자 하고 생각을 전환하는 편이 건강에도 좋다. 기억하자. 직위 정년은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다. 그냥 통과 지점일 뿐이다. 특별 급행 열차에서 완행 열차로 갈아타면 이때까지는 볼 엄두도 못 냈던 주변 풍경이 잘 보인다. 직위 정년은 정년 이후에 충실한 삶을 제대로 보내기 위한 훌륭한 도움닫기 기간이 될 것이다. 56세 황혼이혼 위기에 봉착하다.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는 아내들.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이혼이다. 따로 별거를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면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0대 기혼 여성의 70%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을 가진 채 노후를 맞이한다. 실제로 5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해봐도 동일하게 약 70%가 여전히 남편에게 불만이 많다고 답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음의 이혼은 3쌍 중 2쌍이란 수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이혼 후 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자녀 양육도 집안일도 거의 아내에게 일임하다시피 살아온 남편이라면 커피 한 잔 타는 일에도 우왕좌왕 할 것이다. 비즈니스맨으로서 자기 관리는 최고였을지 모르겠지만 아내 없이 집안에서의 일상생활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음식도 대충 때워 충분한 영양 섭취와 멀어지고 외출이 줄어들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노화가 빨라지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아내 역시 이혼을 통해 자산도 연금도 절반씩 받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일단 연금을 받게 됐다 해도 그 액수는 매우 적다. 주거 상황 역시 긍정적이진 않다. 헤어진 남편이 그 집에 공짜로 살게 해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마음씨 좋은 남편이라면 애초부터 이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함께 생활했던 자택을 매각해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을 둘이 각각 절반으로 나눴다면 내 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2천만 엔이다. 그 돈으로 집을 빌렸을 경우 60세에 이혼했다 치면 80세 쯤에는 집세 10만 엔 곱하기 24개월, 벌써 합계가 2,400만 엔이다. 그러면 이후에는 자금이 더 줄어서 더 이상 남의 집을 빌려서 살 수 없게 된다. 여성은 2명 중 1명꼴로 90세까지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80세 쯤이라 해도 살아야 할 날이 아직 많다. 한편 이런 이야기는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두 사람 다 자신의 본가에서 살 수 있는가, 본가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 역시 상황을 변동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다. 황혼 이혼을 피하는 의외의 비밀병기, 반려동물. 부부라 하지만 원래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오래도록 함께 살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등 부부관계를 원만히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노력은 결혼 기념일에만 달랑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매일같이 쌓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50에서 60대가 된 마당에 자신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 싶다. 아이가 성장해 독립하면 대개는 빈집이라고 여겨질 만큼 대화 없는 조용한 집이 된다. 달리 말하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간 소통의 계기였는지도 모른다. 이런 맥락에서 따지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황혼기 부부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 60세, 연수입은 절반으로 뚝, 일은 신입사원급으로 돌아가다. 정년 후의 진로를 정리해보면 대개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진로 1. 재고용. 불안 요소가 가장 적은 안전한 폐. 재고용은 퇴직 후 수입이 다른 선택지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며 따라서 가장 권장하는 유형이다. 회사, 업무 내용, 직장 환경, 인간관계 어느 것 하나 익숙하지 않은 게 없고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관계도 그대로 유지해 활동할 수 있어 위험 리스크가 거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같더라도 임금은 이전과 같지 않다. 수익 감소 이외에 신경 써야 할 것이 마음가짐이다. 지금까지는 사내 직위가 있어서 존재감이 강한 업무를 맡아 있겠지만
재고용 후에는 단조롭고 눈에 띄지 않는 업무를 반복하더라도 참고 견디어야 한다. 젊은 사람이 많은 직장에 60세의 직원이 섞이면서 사내에 언제든지 불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이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임금이 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위험 요소는 있지만 대신 65세까지 임금이 보장된다는 안도감은 얻을 수 있다. 아내 입장에서도 남편이 온종일 집에 있는 것보다 이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일이 있는 생활을 지속하는 편이 관계에 훨씬 좋다. 진로 2. 이직. 가시밭길이지만 성취감은 가장 크다. 정년 후의 이직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에서 쌓아온 기술과 실적, 인맥을 그대로 살려서 현역 시절만큼의 연수입을 유지하는 이직이다.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다른 업종에 도전하는 것이다. 다른 업종이라 하면 자신 없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이나 예전부터 흥미있게 바라봤던 업계에서 일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보자. 정년 후에는 임금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때까지 해오던 일이 질려버린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보는 것이다. 삶의 즐거움을 찾고 싶고 일에서 얻는 보람과 성취감을 계속 느끼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유형을 권한다. 진로 3. 창업. 한 푼도 못 벌어도 무조건 돈이 든다. 정년 후에 아예 법인을 만들어 사장이 되는 방법도 있다. 오랫동안 회사원으로 일하다 보면 사장이란 직함을 동경하는 사람도 꽤 있다. 실제로 정년 퇴직을 하면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들이 많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정관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기입한다. 컨설턴트, 부동산업, 음식업 등 사업 내용의 전체적인 일관성이 없더라도 다양한 사업을 정관에 덧붙일 수 있다. 단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기업은 운영하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만으로 돈이 든다는 것이다. 정년 후 창업 아이템으로 음식점이 많은데 그만큼 진입하기 쉬워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솔직히 그렇지도 않다. 이런저런 준비를 위한 초기 비용은 결국 1,000,000엔 이상 드는 것이 보통이다. 창업을 한 본래 목적은 회사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먹을 밥은 내가 만들자였을 것이다. 생활비를 확실히 벌 수 있다면 법인 설립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진로 4. 조기 은퇴. 취미가 없다면 제대로 즐길 수 없다. 현역 시절에 성실하게 차곡차곡 쌓아왔던 자산에서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노후의 불로소득 덕분에 놀며 살아도 생활에 걱정 없는 삶은 그야말로 동경의 대상이다. 조기 은퇴는 그야말로 소수의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지 싶다. 그런데 운이 좋아 불로소득이 생활비를 상회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 자유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회사 일이나 자산 형성에 진심으로 열심히 몰두했던 사람일수록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노는 시간을 버거워하는 것이다. 현역 시절에는 하고 싶어도 못했던 취미를 마음껏 즐기면 되는데 막상 그런 취미가 없다. 여유로운 시간이 즐거운 이유는 그 중심에 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온통 여유 시간뿐이라서 오히려 어떻게든 때워야 할 시간이 되면 진심으로 즐길 수 없게 된다. 정년 후에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년 후에 시작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 그러다 보면 자신이 진짜로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발견할 테고 그것이 바로 노후를 살아가는 양식이 되어줄 것이다. 62세. 은행만 무조건 믿었다가 재산이 반토막 나다. 퇴직금 특별 플랜에 속지 마라. 퇴직금은 연금과 함께 노후 생활을 설계할 때 기본이 되는 귀중한 자산이다. 자산을 늘리는 것은 퇴직금이 나왔을 때부터 하는 게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훨씬 이전,
될 수 있으면 40대 이전부터 하는 것이다. 퇴직금을 특히 자산 설계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정기예금이나 펀드, 외화 기반의 보험으로 재편성하면 80세 전후에서 고생하게 된다. 퇴직금 특별 플랜이란 이름이 붙은 종이를 절대 손에 쥐어서는 안 된다. 그 안에는 대개 여러분을 은행의 봉으로 만드는 금융 상품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나보다 더 나를 아는 사람은 없다. 퇴직금의 사용처는 지급된 때가 아니라 늦어도 지급되기 5년 전부터 검토하자. 아니, 오히려 잘됐다. 이 책을 손에 든 지금부터 검토를 시작하자. 미국에는 자산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문화가 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독립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금융 컨설턴트가 있으며 고객 돈을 300조 엔이나 맡아 운용하고 있는 회사도 존재할 정도다. 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컨설턴트를 정년 퇴직한 뒤 찾을 게 아니라 퇴직 전에 찬찬히 비교 검토해가며 찾아야 한다. 또 아무리 그 컨설턴트를 신뢰할 수 있다 해도 어디까지나 그 사람은 조언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만큼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을 수도 없으며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생각해 줄 이유도 없다. 자기 자신이 확실하게 자산 운용에 관한 지식을 익히고서 조언을 치사 선택하는 힘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65세, 아무 생각 없이 받은 연금, 결국은 손해를 보다. 모르면 손해보는 연금 수령 시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연금으로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얻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연금 수령을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연기연금이라 하며 1년 늦출 때마다 7.2%가 가산된다. 역주. 연금은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수급하지만 60세부터 70세 중에서 언제 수령할지는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을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한 빨리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럴까? 국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60세부터 받는다면 연금 수급액이 30%나 깎인다. 20만 엔을 65세부터 받을 예정인 사람이라면 14만 엔이 되니 자그만 채 6만 엔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일찍 받을 수 있다 해서 일찍 받았는데 이런다니 그야말로 기운이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60세인데 재취업도 결정되지 않았고 아직 다 갚지 않은 대출금이 많이 남아있을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줄어든 수급이라도 받고 싶어질 것이다. 실제로 60세부터 받는 사람이 30%나 된다. 만약 76세까지 산다면 65세부터 받는 편이 당연히 이득이다. 평균 수명으로 따져본다면 남성도 80세 이상이기 때문에 되도록 65세 이후부터 받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인생이 100세 시대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한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60세 정년 퇴직을 하고 연금 수급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금을 깨거나 새로 일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불로소득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러분이 결국 언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겠느냐고 내게 묻는다면 68세라고 답하겠다. 65세로 결정하면 65세부터 단박에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부지런한 습관이 해이해진다. 마라톤에서도 결승 테이프가 보이면 마음이 슬슬 느슨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일부러 65세보다 조금 뒤인 68세를 목표 지점으로 설정하는 전략이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요코테 쇼타 지음, 윤경이 옮김, 중앙북스 출판,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노후 준비의 모든 것이라는 부제가 붙은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입니다. 당장 오늘도 살아가기 바쁜 시대에 은퇴 이후의 삶이 그저 먼 일처럼 느껴진다면 일본의 국민 노후 해결사라고 불리는 저자가 전해주는 50세 이후 반드시 챙겨야 할 노후 문제를 정리한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내게 일어날지 미리 체크해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신 여러분, 언제나 여유롭고 평화로운 일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